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세종대학교의 김효숙 교수님 준비된 토론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김효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조은혜 교수님의 발표문을 조금 미리 받아서요,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토론문을 읽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토론문 공유하면 될까요? 네, 공유해 주십시오. 네, 공유가 되었을까요? 네. 조은혜 선생님의 오늘의 해주신 발표는 일본 근대기에 성립된 소학생 전집에 채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서 특히 일본 고전 문학에 집중해서 그 내용과 의의를 지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학생 전집은 아동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내용을 수집해 놓은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은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학생 전집의 구성 혹은 취사 선택의 방법은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라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는 텍스트라고 사료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은 일본 문학 혹은 일본 역사, 일본 사상의 탐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근대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고전문학, 특히 겐지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소학생 전집에는 헤이안 시대의 작품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겐지모노가타리 세계관에 대한 비판 및 당시의 가장 큰 권세가였죠.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등에 대한 비판을 들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겐지모노가타리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시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서기로 약 1000년경인데요. 이 당시에는 뭐 붓이나 먹 이런 게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요. 일부의 귀족이 아니면 그 입수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겐지모노가타리라는 대장편을 쓸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겐지모노가타리 그 성립의 후원자가 된 것이 바로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라는 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겐지모노가타리 혹은 그 인물로 쓰는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라는 두 개가 그 별개의 것이 아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대기의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출판에 있어서도 검열이 강제되었다는 점 또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겐지모노가타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출판이 성황리에 이루어졌고요. 현대어역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교과서에도 근대 후기이지만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서양 제국을 모방해서 자신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국화하고자 했던 일본이 서양 제국의 그렇게 힘이 커진 그 원천이 바로 국어 혹은 국문학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국어 국문학이라는 개념을 일본에도 정립시키고자 했던 당시의 사회적 기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어 국문학의 강조는 종래의 한자 한문을 부정하고 일본 고유의 문자인 히라가나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히라가나를 활용해서 만든 장편 소설이 바로 겐지모노가타리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겐지모노가타리는 그 일부의 내용에서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 천황에 대한 비판이라든지요, 천황의 사생활이라든지요,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대 일본이 만들고자 했던 가치 사상과 대립되기도 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는 그 어느 작품보다도 일본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과서 편집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겐지모노가타리의 다양한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 곧바로 소학생 전집의 해이한 시대 작품 누락과 직결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공황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신공황후 이야기는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부분만을 보면 소학생 전집의 내용은 일본서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자면 그 인용하신 부분 이외의 그 앞뒤의 맥락을 보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도 그 신라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전후의 맥락을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서 분석을 하시면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일본서기와 소학생 전집 사이에 그 시간이요, 약 1200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 사이를 흐르는 두터운 문학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매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런지, 예를 들면 소학생 전집이 직접 일본서기를 뭐 바탕으로 해서 개작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매체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공황후 이야기는요, 고사기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신사 중에 하나지요. 하츠만 신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하츠만 신사의 그가에서 모시고 있는 그 신 중에 하나가 신공황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츠만 신사의 유래를 설명한 텍스트를 보면 이 신공황후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하츠만 신사의 유래를 설명한 텍스트는 하나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사료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발표의 그 앞머리에서요, 소학생 전집이 전 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헌을 인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공황후 관련 이야기도 일본서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 근대, 예를 들면 근세시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이런 하지만 연기와 같은 텍스트를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제안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토론은 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예, 김효숙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해이한 시대 작품이랑 작품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이한 시대 전공이신 분한테 토론을 부탁을 드려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완 설명으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소학생 전집에 이제 반영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대중적으로는 겐지모노가타리라든가 이런 게 현대어역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경 제국대학에서도 겐지모노가타리를 전공으로 한 교수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과정이라든가 그런 대중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작품 수용사와 또 이런 연구사 부분하고의 좀 갭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역사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서 자체에서 이 겐지모노가타리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학생 전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국정교과서 4기에는 겐지모노가타리가 수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수록되면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겐지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냐, 그런 라고 하면서 교과 설명을 할 때도, 그러니까 거기에 수록된 내용이 이제 무라사키 노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천진난만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수록을 하는 정도로만, 그래서 천황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록하느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교과서에 겐지모노가타리가 들어갔는가에 대한 지적이 겐지모노가타리가 일본 문학적으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의 위상이 아니라 그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그런 내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논쟁도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과 과정에 대응해서 수학생 전집은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고사기와 일본서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학생 전집의 고전문학 작품이 다 진짜 원전을 그대로 가졌다가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오토기바나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것을 재수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하지만 연기라고 했던 부분도 이거는 이제 중세의 이야기고요. 이거를 또 수용해서 근세에 일본 외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일본 외사에 이 내용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쿠치카완도 신일본 외사라고 하는 책을 썼을 만큼 일본 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가 집안의 그런 인물별로 그런 평정이라든가 역사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장 많이 읽혔던 그 역사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작품들을 어떤 것을 가져다 썼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런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다룬 것은 일단 그 내용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실려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우선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그 수학생 전집에 실린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 선생님, 그 추가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고 계셔서요. 네, 여러 다른 의견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중들의 그 질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미리 올리셨겠지만, 네.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네. 자, 조은 선생님 흥미로운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주키칸의 수학생 전집 88권의 기획력의 배경,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일본 문학 선집의 구성, 외국 문학, 동화, 신화, 서양 명작 등 이러한 구성과 번역, 집필이 가능한 1920년대 일본 문화의 바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미 한번 발표를 했었고 지금 논문으로 정리 중에 있는데요. 1920년대 후반이 되면은 엠본이라고 그 저가의 전집류가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뭐 현대문학 전집, 세계문학 전집 뭐 이런 것들이 간행이 되는데, 그런 일환에서 아동을 위한 전집류로 간행이 된 게 이 소학생 전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학생 전집이랑 진짜 같은 기간에 기획을 하고 간행이 됐던 게 아르스사의 일본 아동문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스사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먼저 했는데 기쿠치카이 이 기획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서로 광고 경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 수학생 전집은 그 출판 간행사에서의 연구가 좀 주로 주된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의 연구는 거의 아마 분야도 다양하고 좀 이렇게 88권에 이르는 내용이어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생 전집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좀 보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화시나 서양 명작과 관련해서는 아까 일본 고전 문학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 앨리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다 거의 번역이 돼서 잘 알려진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소공자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소공자의 번역사, 앨리스의 번역사, 뭐 이런 연구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쿠치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든가 또 서로 비교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것을 다 가져왔다기보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수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준 것도 같은데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년대, 20년대에 일본 문화나 학문적 역량이 크다는 것을 그냥 확 느끼거든요. 과학도 거기 막 들어오잖아요. 과학질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렴풋이 짐작하는 1920년대, 10년대의 일본의 학문적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할 수 있을지, 그냥 막연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어느 정도의 좀 대단한 저력이 있는 건지 한번 좀만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문학 이외에 뭐 과학이라든가 스포츠, 그림 뭐 이런 것도 수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생물, 화학, 물리 이렇게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봐도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개론서,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개론서의 레벨은 갖추고 있고, 이게 집필진들이 예를 들어 제국대의 물리학 박사, 그다음에 이학 박사,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그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서문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대에 평가받는 게, 이 집필진들이 예를 들어 일본 스포츠의 아버지, 그다음에 일본 비행기 구조의 아버지, 무슨 시조, 이렇게 불리우는 근대의 그 각계의 그 저명 인사들이 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일본 만화의 아버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집필진의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도 환영합니다. 있으신 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일본의 중세까지의 이야기 문학들이 어떻게 근대적 매체로 전환되고 있는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동화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개념 안에 무엇인가를 막 집어넣는데 거기에 적용되었던 기준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급과 뭐 고급 이렇게 급을 나누어서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이런 이야기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여기 실린단 말이야? 이거는 좀 약간 그 토낭 중심의 약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록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 초급과 중급을 나누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야기의 내용이었을까? 아니면은 어떤 형식, 문체 또는 뭐 분량 뭐 이런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그 이전에 오노가타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서사물에서 동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뀔 때 어떤 의식들이 거기에 반영했을까? 그런 점들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잠깐 답변해 주시면. 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체를 좀 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내용 면에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단편이라든가 좀 분량 짧은 것과 긴 것의 차이, 그 다음에 표기 면에서는 이제 글자가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을 텐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가타카나밖에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히라가나로 발전하고 한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제1권 같은 경우는 그냥 가타카나로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기라든가 한자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 빼느냐, 뭐 이런 정도로 우선은 딱 눈에 보이는 차이로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